YTN 라디오 생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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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로 소소한 꿈을 꾸는 주식 초보자 생생경제 청취자들을 위한 친절한 생생지원 시간입니다. 오늘도 좋은 주식, 나쁜 주식의 저자 연세대 국제대학원 이남훈 교수님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너무 인터뷰가 좋아가지고. 감사합니다. 제가 교수님 또 모셨습니다. 네, 다시 불러줘서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와주셔서. 오늘 장기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 사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오셔서 장기 투자의 중요성, 방법 했지만 제가 또 귀등으로 듣고 흘리고 그렇게 단타를 많이 했거든요. 오늘 저를 좀 변화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왜 장기 투자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주식 투자라는 것이 좋은 기업을 적당한 가격에 사서 기다리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왜 장기 투자를 해야 되냐? 이제 두 가지 이유를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수익률이고 장기 투자를 하면 수익률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스트레스를 훨씬 덜 받습니다. 너무 둘 다 너무 좋은데요? 첫 번째 이제 수익률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먼저 미국 시장을 살펴보죠.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 미국 시장은 연 14% 수익률을 냈습니다. 네. 지난 30년, 50년, 100년 동안은 연 10% 수익을 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와. 그리고 한국 시장은 삼성전자보다는 못했지만 삼성전자를 꾸준히 10년 동안 들고 있던 분은 연 16% 수익률. 그러니까 10년 전에 1억을 투자하신 분은 지금 4억 5천만 원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단타를 하시는 분이 이렇게 높은 수익을 낸 분이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숫자가 증명을 하죠. 교수님 마이크를 조금 더 가까이 와서 말씀을 해주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은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하셨는데 이 시간을 버티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지난해부터 시작된 이 주식의 광풍 속에서 버티는 사람이 없고 다 넣었다 뺐다 하면서 재미 본 사람들이 많으니까 교수님은 그럴 때 어떻게 마인드 컨트롤을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시세판을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제가 개인이지만 제가 17, 18년 전에 이제 외국인 전용 헤지펀드를 제가 만들어서 싱가포르에 운영할 때도 그날 장이 3%를 빠져도 그 운영하는 사람은 속이 상하고 스트레스를 받지만 막상 본인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워런 버핏이 이제 90세신데 한 70년 이상 투자를 하셨는데 얼굴이 편안하세요. 그분은 장기 투자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들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 중에 코카콜라,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이런 이제 신용카드 회사는 20, 30년 이상 들고 계신데 그 부분은 매매를 안 하세요. 그래서 이제 장기 수익의 근거는 그러니까 이제 좋은 수익을 내는 가장 근거는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그 시세판을 보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는 이제 번아웃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밤에 미국 시장을 보고 낮에 근무하지 않고 주가를 조회하면 회사 일도 잘 안 되고 본인도 좋은 주식 성과를 못 냅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의 평정심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유독 단타 투자 성향이 많다는 게 맞습니까? 한국이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개인 투자가는 이제 단기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고 한국보다 더 심한 데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이제 거의 카지노에 이제 주식시장을 비교하는데 중국 사람들이 마카오에 국경 건너서 마카오에 가서 도박을 할 때 ATM에서 돈을 찾아서 도박을 하듯이 주식시장에도 돈을 마구 찾아서 매매를 하고 그래서 중국 시장은 장기 투자가가 별로 없어서 한국보다 조금 더 이 냄비 그 근성을 보이는 게 이제 중국 시장의 그 본토인 상해와 심천 시장의 그 특징이죠. 그럼 그건 시장의 특징입니까? 국민들의 성격의 특징입니까? 그러니까 두 개가 이제 상호 결합이 돼서 그렇다고 하겠죠. 근데 이제 국내도 삼성이나 우리나라 대기업들
네이버 이런 카카오 이런 이제 좋은 기업들이 네. 뭐 LG생활건강도 그렇지만 나타나면서 증권사의 WM 본부를 중심으로 좀 더 거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지난 1, 20년 동안 장기 투자 이제 그런 그 교육을 계속 시키면서 최근에 이제 중장년층을 중심으로는 장기 투자가 많이 보급이 된 것 같고 그래서 그분들은 수익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젊은 20대보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에 대한 문화 교육이 최근에는 좀 이루어지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장기 투자해야 된다는 이 교과서 같은 내용이 교과서로 끝나지 않도록 네. 교수님께서 장기 투자에 좀 적합한 업종, 기업을 선택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걸 좀 몇 가지 꼽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 책에 이제 두 가지 부류를 들었는데요. 이제 하나는 패밀리 기업, 한국으로 이제 표현하면 이제 가족 기업이라고 하고, 두 번째는 이제 브랜드 가치가 높은 기업군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패밀리 기업은 뭐 한국에도 있죠. 우리나라 대기업 재벌들이 패밀리 기업이니까 한국에서는 좀 거부감도 있지만,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패밀리 기업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영을 하고, 그 다음에 주인 의식이 투철하고, 그 다음에 재무 관리는 보수적으로 하면서 높은 경영 성과와 높은 주식 성과를 꾸준히 보였습니다. 또 어느 때는 과감한 투자도 할 수 있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브랜드 가치가 높은 기업들은 결국 브랜드가 높은 기업은 물건도 더 잘 팔리고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고 새로운 제품을 낼 때도 고객이 새로 찾고 그래서 이게 선순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신경제 기업인 뭐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같은 데도 있지만 브랜드 가치가 높은데 하지만 삼성도 포함이 되고 나이키, 아디다스, 루이비통을 갖고 있는 LVMH, 블란서, 명품 회사 네. 이런 데들이 장기적인 브랜드 가치도 올라가면서 주가도 10년을 평가를 해보면 매우 높고 이제 그런 기업들을 좀 눈여겨서 보면 투자가들이 장기 투자를 그런 습관을 들일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두 가지를 꼽아주셨어요. 하나는 패밀리 기업, 그러니까 주인의식도 있고 재무관리는 보수적이면서도 또 성과도 좋은 그런 패밀리 기업들을 선정해서 주식 투자, 장기 투자하면 좋다. 또 하나는 브랜드 가치가 높은 기업. 예를 들어 우리 애플에서 신제품 나온다면 뭐 보지도 않고 뭐 묻지도 그렇죠. 않고 따지지도 않고 사잖아요. 애플이라는 브랜드를 믿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장기 투자하기에 굉장히 적합한 카테고리다라고 하셨는데 한국 기업은 예로 들지 마시고요. 아니면 어느 기업만 해주면 또 삐질 수도 있으니까 항의전 그렇죠. 나올 수도 있으니까 외국 기업 예를 들면 패밀리 비즈니스 하는 기업 뭐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저희 청취자들도 아시겠지만 이제 유럽의 명품 회사들은 거의 대부분 다 패밀리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루이비통, 디오르 뭐 이런 회사를 갖고 있는 LVMH 그 다음에 같은 블란서에 상장돼 있는 캐링은 구치를 브랜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태리에 상장된 몽클레어, 그러니까 패딩계 뭐 샤넬이라고 하죠. 이런 기업들은 다 패밀리 기업이고 그 외에도 많은데 여기는 가업 정신, 그 다음에 투철하게 이 기업은 내 기업이라는 주인의식이 있어서 소수 주주로서 같이 이 기업의 배를 타면 대주주와 같은 배를 타고 장기 순항을 떠나는 것 같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숟가락 하나 얹어도 전혀 부담이 없는 그런 기업이라는 그리고 거죠. 이제 미국에도 보면 저희가 이제 낯익은 월마트라는 세계 최대 소매업체도 월튼가가 50%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부터 아주 장기적으로 경영을 잘 해왔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친숙한 허쉬라는 초콜릿 만드는 회사도 19세기 말부터 패밀리 허쉬가 경영을 해왔는데 영업이익률이 20%가 넘는 아주 안정적인 좋은 기업입니다. 근데 이런 기업은 진짜 장기 투자를 할 만하죠. 그리고 리스크도 상대적으로 적고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외국 기업인데 우리가 이름을 들어서 알 정도의 기업이면 투자할 만큼 굉장히 역사 전통이 좀 오래된 기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아까 재무 구조도 되게 탄탄하다. 패밀리 비즈니스가 라고 하셨는데
재무 구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 장투를 하려면 네. 재무 구조상으로는 어디를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실제 이제 개인 투자가들은 우리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뭐 대단한 분석을 할 걸로 하지만 네. 생각을 하지만 실제 이제 제가 현역으로 있을 때 기라성 같은 외국의 투자가들 가면 저도 또 직접 제가 펀드를 해서 기업 방문을 같이 다녀보면 아주 질문하는 거는 단순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첫 번째 여러분, 이 투자에 관심 있는 회사의 제품 서비스가 앞으로 2, 3년 동안 얼만큼 성장을 하느냐, 이익률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다음에 성장이 된다면 투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거죠. 결국 그 회사가 속해 있는 업이 얼만큼 2, 3년 길게 보면 5년 동안 매년 얼만큼 성장할 거냐. 이제 그게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장기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장기 투자 하다가도 갑자기 이제 돈이 필요해져서 네. 돈을 좀 빼야 될 때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사실 팔 때 시점 고르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좀 그 타이밍을 언제 해야 될지라 또 하나는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내가 더 버텨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어려운 걸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팔아야 될 때는 네. 어차피 이제 그럴 용도가 생길 수 있는 돈이면 주식 투자를 장기 투자를 염두에 두고 하셔야 돼서 그런 애당초 처음에 돈의 용도가 조금 잘못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네, 근데 네. 이제 투자 습관인데 본인이 분석을 하고 투자를 시작했으면 내가 1년, 3년 후에 어느 정도 목표 주가에 갈지 한번 그거를 가정이라도 한번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 주가에 다다랐으면 마침 그때 이제 돈이 필요한 시점이면 이제 뭐 매도를 할 수 있겠죠. 돈이 꼭 필요하면.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주가가 많이 빠졌으면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첫째는 시장이 전체가 조정 내지 하락을 해서 내가 투자한 주식도 같이 빠진 거고 네. 다른 경우에는 나는 이 주식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이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간에 투자를 하고 나서 빠졌는데 내가 다시 재점검을 해서 그 기업의 가치는 확실하다는 생각이 들면 결국 그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속된 얘기는 물타기인데 내가 1,000만 원을 투자했으면 2,000만 원, 3,000만 원을 토탈을 투자해서 그러니까 그 추가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평균 단가가 내려가니까. 네네. 근데 이제 그거를 잘하는 거는 진짜 베테랑들이 잘하는 거고 저도 제가 헤지펀드를 할 때 보면 그거를 꼭 잘했다고 그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상당히 이게 어려운 판단인데 냉정하게 재점검을 하고 진짜 자기의 확신이 다시 쓰면 1, 20% 하락한 가격에서 추가 매수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전제는 장기 투자할 만한 좋은 기업일 때. 네, 그렇죠? 네, 그럴 때는 그렇습니다. 물타기도 하나의 방법이다. 네, 네, 너무 그렇습니다. 떨어졌을 예, 때. 예.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오셨으니까 저 이거 진짜 궁금했는데 국민연금의 주식 투자 관련해서 요 며칠 굉장히 말이 많았잖아요. 네, 네. 26일 날 국민연금 기금위가 열렸는데 여기서 결국은 국내 주식 비중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안건을 검토했지만 결국은 미뤘단 말이에요.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대해. 그러니까 이제 국민연금은 설립 목적이 주가를 부양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렇죠. 국민들의 장기 은퇴했을 때 이제 그 자금을 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서 네. 기금 운영에 이런 데서 중장기 자산 배분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을 세웠으면 그 원칙대로 하는 것이지 뭐 선거를 앞두고 아니면 정치적으로 압력을 넣어서 주가가 부양을 해야 된다고 시민단체나 개인들의 압력이 온다고 그것을 따른다는 것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이 그동안 운영본부를 보면 적은 비용으로 나름대로 큰 사고 없이
괜찮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 상당히 뭐 독립적으로 어느 정도 운영을 해와서 정치적인 그런 압력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논의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다. 넌센스입니다. 네, 딱 선을 그으셨는데, 네. 근데 또 국민연금의 총 자산이 이미 800조 원을 넘어섰고, 이제 연기금은 워낙 국내 주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하다 보니까 제가 저도 뭐 기본적으로는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지만 앞에서 항의하시는 분들의 마음도 이해는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투자는 해야 되잖아요. 국민연금이. 그럼 이런 연기금이 투자할 때 원칙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꼭 안정성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국민연금은 가급적이면 과도한 리스크를 지지 않고 네. 높은 수익률을 중장기적으로 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까? 그러면 중장기 계획에 의하면 한국 주식 비중을 줄이는 이유는 제가 2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10년 동안 보면 한국 주식의 수익률은 외국 주식 수익률보다 낮습니다. 객관적으로. 네. 그래서 그런 그 과거 데이터를 갖고 외국 주식의 비중을 높이겠다고 이제 중장기 계획을 세운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판단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건드리는 게 맞지 않다. 그러니까 참고로 세계에서 제일 큰 국부 펀드인 노르웨이의 노르지스라고 있습니다. 석유 기금으로 운영을 하는데 거기는 자기가 속해 있는 유럽 지역의 성장성이 떨어지고 과거 주가가 안 좋다고 지금 계속 유럽 비중을 줄이고 네. 미국 주식 비중을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중장기 자산 배분에 의해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저희가 단기적으로 주가에 의해서 국민연금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을 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0900님이 교수님 장기 투자하는 기업 중에 피해야 하는 기업은 어디일까요? 패밀리 기업이라 해도 제가 보기에 지금 불안한 기업들이 너무 많아서요. 이렇게 문자 보내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패밀리 기업이 아시아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는데 한국에서 보면 이제 뭐 삼성이나 LG 현대 같이 장기간 동안 높은 경영 성과를 보이고 주가도 괜찮은 데도 있지만 중하위권 기업들 중에는 그렇지 못한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해야 되는 데가 거버넌스가 안 좋은 회사들, 기업 지배 구조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빚이 과도하게 많은 데들, 그런 데들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보입니다. 주가가 올라도 일시적으로 오르는 것이 이제 다시 하락할 그렇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영권으로 싸우는 기업도 마찬가지겠네요. 가버넌스의 문제니까. 네네. 근데 그 경영권 분쟁이 드러나면서 그동안 소수 주주, 소액 주주를 등한시했던 대주주가 조금 정신을 차리고 배당도 높이고 그다음에 이사회 기능도 좀 제대로 한다면 주가가 조금 더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근데 뭐 그런 기업은 한국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슬픈 일이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장기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좋은 주식, 나쁜 주식의 이남우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